땡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정입니다. 서울 집값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인지, 그럼 왜 지방은 안 오르는 것인지, 뭐가 다른 것인지, 또 집값 오르면서 덩달아 가계부채 오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럼 여기에 또 정부의 어떤 건설 경기 부양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끌과 비투가 시작되는 건지 오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의 박학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 오프닝에서 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추세로 오른 것이냐 볼 때 흔히들 뭐 증시나 이런 데서 거래량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늘고 있죠. 거래량은 이제 1, 2월 1분기 정도에는 네. 최저점이었어요. 뭐 많이 내려가면 서울의 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1,800건, 2,000건 전후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6월 달에는 5,700건대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3배 가까이 증가한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는데 예년 평균에 비하면 자, 예년 평균은 우리가 좀 활성화돼서 거래량이 많을 때는 10,000건을 기준으로 네.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거래량이 높을 때는 12,000, 14,000건까지도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네. 그거에 비하면 아직은 이제 절반도 못 미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거래가 상승 초입 내지는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는 이제 그 단계다 정도로 평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증시하고 부동산 시장은 다르지만 네.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늘어나면 예. 상식적으로는 네. 내려가다가 거래량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럼 이건 손바뀜이 돼서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과 가격의 추이의 상관관계는 네. 제가 이제 뭐 이건 경험칙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대입한 건 아닌데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70% 정도의 확률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격이 서울의 주변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강남이나 뭐 이런 이제 그다음 이제 마용성 아닙니까? 이런 차례를 보게 되면 강남은 이미 종전에 물건이 나와 있던 것이 1억에서 한 2억 정도 호가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종전에 나름대로는 저가로 나와 있는 급매물이 해소가 되고 네. 바로 상위 물건으로 올라가면서 호가가 1억 이상 상향된 그런 물건들을 지금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거래가가 뭐 7월 초까지도 나와 버리더라고요. 실거래가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컨설팅한 거래가 있었는데 그게 거래되자마자 다음 호가는 2억 정도가 상승해서 네. 네, 그렇게 올라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제일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추세 전환, 네. 상승으로 추세 전환인가? 오늘 박상우 장관이 기자간담회 했는데 그 질문에는 추세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고, 근데 이게 이제 교수님 의견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추세 전환이라는 걸 보려면 뭐 봐야 하는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런 동향에서 이 세입자, 그러니까 무주택자잖아요. 네. 무주택자가 지금 매수로 돌아서는 가장 큰 어떤 면에서는 포인트는 뭐냐면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전세 가격. 이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은 수도권 위주로 2배 이상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 부족은 이미 25년, 내년, 26년도에 사실상 확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그 공급 기간상 네. 아파트는 3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미 26년까지는 사실상 물량이 확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 부족이 예고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년에.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단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변수 맞물려서. 속에서 세입자, 무주택자는 이거는 이제 내가 전세에 머물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거는 올라갈 거다. 그러면 금리도 떨어지니까 나는 집을 사는 게 맞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행동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엔 추세적으로도 오름세다? 상승 초입 정도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1분기에는 조정 양상을 보였고 네. 2분기에는 보합 내지는 뭐 지역별로 약보합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하반기, 3분기, 4분기 하반기 들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세로 수치도 나타나는 네. 그런 초입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연초에 전망하신 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 겨울에 이제 올해 24년도 시장 전망을 할 때 전약 후강이다. 전약 후강. 그래서 1분기는 조정이, 2분기는 보합이,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소폭 상승할 거다. 이런 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의 사실상은 뭐 100%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한 98% 적중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난해 있습니다. 말에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네. 저도 이제 기자로서 수십 년 동안 시장 보면 참 제 생각도 안 맞고 전문가분들 네. 전망도 잘 안 맞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많은 분들이 하락에 베팅하시고 어떤 분들은 많이 내릴 것이다. 네. 단언하시기도 했는데 그 전망은 왜 빗나갔다고 보십니까? 자, 그 전망은 이제 크게 그겁니다. 고금리 네.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송치 영끌족이 이것에는 상환을 할 수 없다. 상환이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이제 대거 경매 물건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시장 경제는 경제 침체가 오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도 다운이 되면서 이런 경매나 이런 매물로 물건이 많이 나올 경우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분위기가 나타날 거다라고 전제하에 뭐 20% 하락한다, 심지어 뭐 30, 40% 하락한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끌족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말이죠. 3, 4년 전에 가령 집을 샀다고 치면 말이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샀다고 하면 말이죠. 최소한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급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대출 이자는 그래도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상환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었다. 왜 그러냐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일단은 약간의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맞벌이를 한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출의 1순위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지켜야 되니까. 대신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런 대출 이자가 상환이 되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소비가 위축이 돼서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거로 연결이 될 뿐인 거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유 욕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 이 어렵게 집을 산 집을 경매로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아주 일부인 경우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전망들이 너무 과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관련해서 가계대출이 좀 늘었잖아요. 네, 집을 다시 사기 시작했고 투자보다는 실수요가 늘었다고 보면 네, 대출을 받아 샀을 것이고 가계대출은 1분기에만 한 32조 원, 상반기 26조 원이 늘었더군요. 상반기에 담보대출만 26조 원이 늘었습니다. 네, 제가 관련 통계를 찾아봤더니 예, 1,973만 명이 네, 가계대출이 1,852조. 대충 비슷하니까 네, 한 명당 1억 정도. 예. 정확하게는 예, 예, 예. 한 명당 얼마입니까? 9,300만 원 정도 대출을 안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이 38%.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지금 이자와 원금의 38%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1,973만 명이 네, 번 돈의 38%를 원리금과 이자로 쓰고 있는데 이게 감당 가능할까? 일단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 네,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초기에 들어간 분들은 네.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럼 네, 레버리지도 그렇습니다. 일단 반으로 떨어졌을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럼 몇 억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몇 억이 올랐죠. 많게는 10억도 오른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감당은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그죠? 가격 추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문재인 정부 이제 초기에 가령 5억이라고 전제하면 집값이 네. 이게 이제 고점은 이제 21년쯤 되는 거예요. 21년쯤 이 고점에서는 5억짜리가 10억이 됐습니다. 자, 10억짜리가 22년, 23년을 거치면서 이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조정이 7억 5천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네. 자, 10억에서 7억 5천, 25%가 떨어지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매수자가 대거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매수가 나타났었고요. 23년도에도 매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75라는 5억이 10억 되고 7.5억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다시 재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8억 5천에서 9억 정도까지 네.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예, 물론 네. 이제 심지어 뭐 강남이나 이런 요지는 이제 거의 뭐 10이었다고 하게 되면 9.5나 거의 전고점을 회복한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8.5, 안 오른 데는 8.5, 9 정도까지는 이미 회복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앞서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졌다. 그게 이제 그 집값 하락론자들의 전망이 맞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다. 실제 성장률이 기재부도 깜짝 놀랄 만큼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금융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보금자리 특례만 해도 40조를 풀었거든요. 특례론이 작년도에 40조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됐고 올해 이제 뭐 신생아 네. 특례론 같은 경우는 이제 26조 원 정도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생애 최초자가 됐던 뭐 이번 같이 뭐 출산을 전제로 하는 이런 대출이 됐던 이런 것들은 이제 9억 원 이하, 집값 9억 원 이하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의 그런 그렇죠. 대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는 다소 보지 않으시고요. 과한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이거 그야말로 찐 실수요자들이잖아요. 네. 오히려 이거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큰데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 23, 24, 뭐 내년도에 나올 25년도 출산 장려책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대출 총액이 늘어나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좀 과도한 그런 추정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려는 의도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려 하다 보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수요가 높아져 가지고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상승 전환한 걸까요? 모든 정부는 집값을 올리거나 떨어지게 하지 않고 중간선에서 가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합니다.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안정이 되는데 자, 정부의 의도하에서 정부가 그것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떨어지면 부양책을 쓸 수 있고 과도하게 오르가면 규제책을 써서 최대한 중간선에 맞게 정부는 정책을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지지된 거는 물론 그 정책에서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대표 중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잖아요. 이 종합부동산세를 최고점이 언제냐면 21년도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21년도에 20년도에 그러니까 20년도 1년 전에 세율을 21년도에 2배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뭐 5천만 원이었다가 1억이 되는 거잖아요. 보유세가. 이때가 이제 피크고요. 네. 자, 21년도에 피크고 자, 그다음에 22년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자, 금액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강남에 집 두 채 공시 가격 45억 정도 된 두 네. 채를 가지고 있는 집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21년도에 1억 3천만 원대 정도의 보유세를 냈는데 이게 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춰줍니다. 네. 세율은 1년 만에 바로 못 낮췄어요. 8천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3년이죠. 23년도에는 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춥니다. 그 결과는 얼마냐? 3,500만 원. 그러니까 1억 3천에서 3,500이니까 1억 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1억 원이 보유세가 감소됐죠.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는 부자들, 다주택자들이 1억 3천 내다가 3천만 원대를 내게 되면 보유의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급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해도 언제든지 이 다주택자들은 이제 다급함이 없어졌어요. 왜냐 보유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3천만 원대 내는 네. 거는 부담이 없죠. 30억 정도면 이제 종부세가 안 나오더군요. 1주택자의 네.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가 있죠. 네. 뭐 12억 앞서 이제 45억이라는 공시가격이니까 사실상 이제 두 채 한 60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중과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연결이 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사실상 조정 대상 지역에 이게 부속된 그런 정책이에요. 이게 네.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3구하고 용산 남기고 다 해제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자체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돼 있어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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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유예가지고 25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된 상태니까 이 집 부자들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보유의 부담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매도하는 주체가 이제 다주택자야 되잖아요. 대개는 네. 무주택자의 갈아타기도 있지만 다주택자가 보유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싸게 팔 필요가 없었고 양도세 중과도 시간을 보는 없기 거죠. 때문에 네. 느긋해졌다. 결론은 시장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려고 했으면 급매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급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의 지지 기반을 형성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성세대가 그렇습니다. 저나 교수님 같은 기성세대가 좋은 집을 점유하고 있고 좋은 곳에 네. 거기서 공급이 새로 나오지 않고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서울에서는. 한계가 새 있는데 공급이 예. 팔려고 내놓지 않고 선진국처럼 소득이 어느 정도 은퇴하고 낮아지면 좋은 지역에서 그 보유세 때문에 나가야 줘야 되는데 예. 우리는 대치동이든 청담동이든 여의도든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가 뭐 속된 말로 버틸만 하니까 안 네. 나가시면 30, 40대 고소득자들조차도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지금 비싸단 말이죠. 너무 비싸죠. 예. 이 좀 딴 이야기인데 이게 맞나 싶어요. 자, 그래서 원래 네. 그 부동산 세제의 기본 개념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해야 돼. 그게 좋죠. 네. 이게 정석인 네. 거예요, 사실은. 보유의 부담을 느껴서 여러 채를 보유하면 안 되고 똘똘한 한 우리 채로 너무 가는 뒤죽박죽 게 돼버렸죠. 정책인데 네. 이 둘 다 완화가 돼 버리니까 팔질 않는 거죠. 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다시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대두될 만한 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네. 책을 정부가 22년도 12월 21일 날 발표를 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네. 이때 이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50% 절반을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두 채면은 8%인데 본세만입니다. 8%를 4% 낮춰주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채면은 12%인데 네. 이걸 절반이니까 6%로 낮춰준다는 거예요. 이걸 발표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지방세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행 유지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할 때 단서를 달았어요. 소급 적용해주겠다. 자, 저는 이거를 과감하게 그 정책을 폐기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오히려 더 강화해서 유지해야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수 산정하지 말고 행정 권역별로 가령 뭐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 지방의 광역시, 대도시 이런 곳은 집을 뭐 두 채, 세 채 살 경우 취득세를 중과를 유지한다. 이런 네. 정책을 오히려 지금 새롭게 더 강화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부담이 사라졌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지금. 네. 다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 무주택자보다 먼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굉장히 이거 결론 그럼요. 내기 위해서 네. 굉장히 좌고우면하고 이 꼴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굉장히 문전 처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는 여러 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결단이 빨라요. 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집을 사게 되면 다시 한번 이번 같은 상승기에 다시 한번 주택 가격이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어차피 대출과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뭐 전세금을 끼고 사는 일종의 뭐 속칭 갭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세제의 방어막은 강화해서 유지된다. 하반기에 근데 취득세를 완화하겠다고 다시 이제 나서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눠지는데 이제 보유세 낮추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낮췄고 네. 이제 거기 이제 취득세까지 낮추면 너무 다주택자에게 유리해진다. 그럼요. 반대로 그 말씀은 이제 무주택자가 불리해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무주택자는 다주택자는 일단은 자산 속에 현금을 가진 네.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무주택자는 대출을 동원하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구매력이 한계가 있는 계층인 거예요. 무주택자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집중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DSR 40%. 방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 됐던 신생아 대출이 됐던 예외죠. 네. 이런 거는 거기에 자격 요건에 딱 들어맞아야 되는 케이스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DSR 40%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중산층 이하가 대출 받을 때 DSR 40%는 상당히 강화된 규제예요. 이게 어디랑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DSR이 나온 게 21년도 7월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대출 규제 그 기준이 뭐냐면 DTI, 네, Debt 그렇습니다. to Income, DTI 60%가 기준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LTV까지 같이 맞물리는 건데 이 DTI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득 대비 비율은 마찬가지인데 주택담보대출만 원금을 하고 이자를 포함하고 나머지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는 이자만 포함해서 소득 대비 비율이 60%입니다. 네. 근데 DSR은 주담대는 당연히 원리금 당연하고 신용대출까지도 원금을 포함해서 비율을 따져요. 근데 이걸 같은 60%로 해도 DTI보다 DSR이 강화된 건데 이걸 40%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이 DSR 4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집을 살려는 무주택자가 DSR 40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는 상당 부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이 진입을 차단하는 자칫하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저 무주택자들이 집을 좀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정부 입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면 가계부채가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면 그렇죠. 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아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또 질문을 드리자면 네. 처음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어찌 됐건 간에 집값이 안정이 됐고 말이 쉽지 안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쉬우면 왜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 다 실패했겠습니까? 그죠? 네. 어쨌든 2년 동안은 네. 집값이 좀 이제 하향 안정 불안불안했지만 네. 하향 안정되는 것 같았고 결정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지 않았거든요. 네. GDP 대비해서는 가계부채가 줄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네. 이제 성장을 하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정부가 DSR 더 스트레스 강화하기로 한 거 슬쩍 뒤로 9월 달로 연기를 연기를 하면서, 했죠. 네. 근데 그게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데 왜 저럴까 했는데 역시나 집을 사고 싶어하는 그 불안 심리 네. 그분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집값이 한 20% 떨어졌을 때 살까 말까 이게 지금 기회 아닌가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에 맞물려서 가계부채가 다시 오른단 말이죠. 네.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 정부가 뭔가 건설 경기를 부양해서 네. 건설 경기처럼 사실은 GDP 올리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큰 단지 재개발 하나 하면 도대체 TV나 그렇죠. 핸드폰을 얼마나 수출해야 합니까? 똑같이 GDP를 올리려면. 그렇죠. 이 네. 건설 경기가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죠. 한때 뭐 한 11% 정도 네. 경제 그렇습니다. 활성화에 영향을 박근혜 정부 때 미친다. 3% 성장할 때 네. 0.7이 건설 경기 성장 이럴 때가 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잠깐 뒷문을 열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가. 그래서 오늘 하는 총재는 네. 하는 총재는 또 그걸 막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창희 네. 총재 오늘 마침 금통위가 있었는데 네. 집값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네. 하는 총재는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닌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이 앞서가는 것은 이제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때도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돼서 잠복기가 6개월에서 거의 한 9개월 정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가 지나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사이클상 1년 내내 이렇게 하향 안정되는 것은 거의 있기가 어려워요. 네? 이 사이클상. 그래서 제가 이제 1분기 보합, 2분기 뭐 조정을 그렇게 본 것도 네. 항상 이 우리나라의 그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패턴이 있어요. 상반기에 상당 부분 약세를 보이다가 5월 말 6월 1일 기점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요? 네. 그거는 뭐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보유세가 강화되던 이런 시절에는 6월 1일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6월 1일.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 그렇습니다. 해에 네. 종부세와 제한세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6월 1일 전에,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집을 팔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건을 언제 내놔야 되냐면 연초 들어부터 내놔야 돼요. 1, 2월. 늦어도 3월, 4월,
5월 달에서 팔려 그러면 급매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보게 되면 가격이 1분기, 2분기 초까지는 하락하는 패턴이 일반적으로 나왔고, 네. 자, 그게 지나가면 이제 매도자의 태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왕 못 파는 거 전세로 돌릴까? 아니면 뭐 보유할까?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유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질 않아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가격이 전혀 뭐 지지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거를 뭐 억누른다든가 이런 네. 식의 수요 억제책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보호해야 될 중산층이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네, 네. 그들에게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집을 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무주택자를 줄여서 시장 안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택 보유자가 전체 가구 수의 56% 정도가 되고 무주택자 가구가 44% 정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주택 소유 가구가 56%가 65% 정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늘어나야 궁극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신규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이 부분들을 억제해서 계속 전세, 월세에 머물게 한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정부 입장에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이 이게 도돌이가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예. 그때 이제 우리가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네.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죠. OECD 국가들 중에 뭐 네. 뭐 정부 부채나 기업 부채는 우리가 그런 대로 양호한 편인데,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가면 가계부채 감당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한민국에서 부채 있는 사람들이 거의 어른 2명 중에 1명인데 예. 이 사람들이 자기 소득하고 소득에서 38%를 지금 원금과 이자 갚는데 쓰고 있으니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진짜 고기라도 한번 사 먹겠습니까? 근데 이 틀에서 보면 네. 이 교수님이야 부동산을 아시니까 집 예, 없는 예. 사람들한테 좀 대출 좀 열어주자. 그 네, 사람들도 네, 네. 기회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계속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네. 우리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 가계부채가 지금도 감당 안 될 수준이란 말이죠.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네. 자연스럽게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인해야 될 범위인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를 가계신용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판단하는데 24년 1분기 가계신용은 1,883조 원 정도 됩니다. 1,883조 원 정도. 그중에 이제 가계 대출은 1,767조.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16조 정도는 판매입니다. 신용 판매. 네.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가 뭐 자동차 할부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은 1,883조를 뭐 이 총액을 가지고 이게 자꾸 늘어난다.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정교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판매 신용 116조는 네. 신용카드 사용액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그거야, 사용액은 네. 한 달, 뭐, 2달 안에 결제가 되는 이런 금액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지출의 지표예요. 이게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는,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표이지, 이걸 우리가 단속해서 줄여야 되는 대상으로 네네. 보는 것 자체가 접근이 좀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총량을 가지고 지나치게 여기에 매몰이 되게 되면 경제 흐름의 큰 틀에서 방향성이 모호해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1,883조 중에 1,000조 원 남짓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연체율이 0.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대출이고 여기에서 이게 부실이 아닌 우량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나치게 총량을 가지고 대입해서 이거를 억제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그런 내 집 마련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문제가 생겨서 궁극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에 역행하는 결과가 돼요. 자, 그럼 정부는 어떤 면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가계부채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줄여야 된다는 여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대폭 공급을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을.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대폭 늘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다 이죠.
공급도 이제 그 공급이야말로 진짜 네. 오랜 논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공급이 중요하다 집값에 하시는 네. 교수님 같은 쪽의 의견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물론 공급이 중요하죠. 공급 없으면 뭐 가격은 오르는 게 뭐 당연한 예, 시장 경제에서 경제의 당연한 기본 건데 원리죠. 예. 이제 그 공급론이 지나치게 과장됐고 예를 들어 2009년, 2010년도 이렇게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 안 좋았을 때 예. 뭐 인허가 물량 정말 적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13년, 14년 그때가 14년 하반기부터 올랐으니까요. 그죠? 예. 그때는 왜 안 올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어느 분은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그건 어려워요. 간단합니다. 자, 이 아파트 공급 주기가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W자로 되고 있어요. W자인데 지금 어디냐면 한번 V자 꺾이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 밑에 저점 딱 여기가 이제 25, 26년에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렇게 내려갔던 요 10년 전의 내용이에요. 2013, 14, 네, 12, 13, 네. 14. 요때는 왜 공급 입주 물량이 적었는데도 가격이 안 올라갔냐? 그때는 뭐냐면 2011년 뭐 물론 2009년 리만 사태 이후 11년 유럽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가 제일 어려웠을 때 속칭 하우스 푸어 시절이 그 시절입니다. 2013, 14가 하우스 그렇습니다. 푸어 시절. 하우스 푸어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출 이자가 5% 6% 정도 갔었고요. 대출 이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푸어니까 이제 집 가진 거지가 되다 보니까 집을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공급이 입주 물량이 부족했지만 다행히 집을 살려고 하지 않아서 매매값은 저점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집 어차피 거주할 때는 필요하니까 전세 가격이 대신 폭등을 합니다. 2009년 7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전세 가격은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2014년 이때 서울의 전세가율이 아파트가 10억짜리라고 하게 되면 8억 2천, 8억 5천, 네. 85%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그때 나타난 기현상인데 그때 매매 가격 안 올라갔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때 당시에 오판이 지금 또 우리가 10년 후에 닥치는 이 문제가 그때 기인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2013, 14년도에 경제가 이제 침체되면서 주택 가격이 안 오르니까 그때 공급할 공공택지를 사업을 취소해 버립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공공택지 신도시라고 가정하면 신도시가 발표한 때부터 10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통상 뭐 신도시가. 네, 네. 그래 오래 걸립니다. 그때 취소한 것이 우리가 지금 10년 후에 지금 입주 물량이 사라진 결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의 신도시는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발표했었죠. 자, 네. 그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9만 5천 가구짜리. 그다음에 MB가 발표했던 하남 간북 이제 이것도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죠. 여기도 2만 가구, 고향 풍동지 이런 데를 사업을 다 취소해 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매매가 침체됐으니까 더 집을 공급하면 안 돼.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그 사업분을 다 취소해 버립니다. 그 결과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닥치는 현실이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도권에 공급한 공공택지가 100만 평밖에 안 돼요. 올림픽공원 50만 평이잖아요. 그거 두 개. 자, 용산공원이 90만 평이니까 자, 그거 하나 남지 밖에 안 돼. 어디 붙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전국적으로도 150만 평밖에 안 돼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25, 20년도에 입주 물량이 없다, 공급 부족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10년 전에 공급을 다 취소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영향이 닥치는 지금까지 거고. 온다. 예, 그게 지금 가장 치명적이고 현재의 상태의 그런 시장 현황을 가지고 5년, 10년 후의 물건을 없애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니까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됐던 당시가 18, 19년 이때인데 18, 19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거의 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 발표한 게 입주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2기 신도시하고 MB가 2009년도에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지구예요. 그 이제 10년 후니까 입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10년 후인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야, 이거 발표는 하는데 나중에 이게 입주하면은 공급이 과잉돼서 가격이 폭락할 거다. 이런 또 엄청난 착각, 오류 속에 3기 신도시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요. 2기 신도시의 절반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2030년에 닥칠 3기 네. 신도시의 공급 부족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2030년에 이제 딱 기억하고 3기 신도시가 입주한다 한들
이 공급의 공백기가 해소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게 잠재돼 있습니다. 지금. 그때 공급이 예. 많이 부족하고 집값이 많이 오르면 2030년도에 제가 그때 박합수 교수님이 그렇게 네. 강조하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2020년, 21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서 이건 안 된다 해서 네. 자 신도시급만 따지면 35만 5천 가구 정도인데 3기 신도시급만 물론 이제 중소택지는 이제 한 13만 가구 정도 되니까 다 합치면은 48만 원 정도 되긴 하는데 신도시끼리만 비교하면 35만 5천, 35만 가구는 2기 신도시 61만 호의 절반 남짓에 불과해요. 네. 이게 그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신혼부부가 마포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왔을 때 네. 그 공급이라 하면 네. 집을 팔겠다는 사람과 거기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공급이 있겠죠. 네. 어떤 게 크겠습니까? 앞에가 100배, 1000배 많겠죠. 그 공급은 제가 볼 때는 보이스와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 네. 그 마포에 살 필요 없는 대치동에 살 필요가 없는 여의도에 살 필요가 없는 분들은 세부담이 좀 돼서 나는 이제 애들 다 대학 갔으니까 나는 김포로 갈래, 분당으로 갈래, 일산으로 갈래 이래줘야 되는데 교수님 주변에 어떤 기성세대가 네. 심지어 은퇴하시고도 네. 나가십니까? 거의 나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집값이 더 오르니까 더 안 나가죠. 더 오르니까 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공급은 막아놓고 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집을 더 지어야 한다 이러는 게 아닌가. 집을 자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공급을 제가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이거는 건설업자 개발 세력 배불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 그걸 무주택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주택자가 공급을 많이 들리면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건데 그거를 건설 개발 세력들 배불린다고 이렇게 그냥 매도를 해버려요. 굉장히 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당장 3기 신도시의 고향 창릉이 됐던 부천대장 인천계양이 됐던 남양주 왕숙이 됐던 하남 교산이 됐던 바로 서울에 접해져 있는 이런 지역들에 지금 공급하는 물량이 그게 이제 17만 호 남짓인데 그걸 2배로 34만 호로 했다고 해봐요. 그 5개 중에서 충분히 가능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아까 말씀드린 절반만 공급하려고 설계를 용적률을 196%로 해요. 그러니까 15층짜리 아파트 네. 짓겠다는 거예요. 이거 30층짜리 지면 2배로 늘어나잖아요. 간단하고 빠른 길이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7만 가구가 서울에 딱 붙어있는 5개에서 늘어난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청년층에게 그 늘어나는 부분에 절반 이상을 청년층에게 할당을 하게 되면 청년층은 그게 엄청난 주거 안정이고 출산 대책이 되는 이런 거란 말이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자 서울의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급은 방금 얘기했던 신도시가 대표적인 거지만 도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시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개발은 전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개발이 정비구역 자체가 지정된 게 절반 이상이 해제돼 버렸어요. 물론 이제 아까 똑같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때 뭐 재개발하냐 이래가지고 취소해 버렸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 도심에 대한 것을 재개발을 해서 새 아파트를 짓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이런 개념의 정비 사업으로 변화를 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자, 그다음에 재건축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전 진단을 대폭 강화해서 출발부터 막았어요.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2018년 1월부터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재건축 부담금을 내고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입주할 물량이 신도시 공백기와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입주하는 물량이 다시 한번 공백기가 겹치는 이런 시즌이 네. 25, 26, 27에 계속 다가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앞서 말씀하신 그 공급 예를 들어 용적률 200밖에 안 됐다는데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신도시 자, 네. 신도시 수도권 현재 신도시 네. 신도시가 현재 3기 신도시가 35만 5천 가구 정도, 네. 35만 가구 발표됐는데 방금 얘기했던 5군데 외에 네. 고향 창릉은 말이죠. 그 서울의 수색 바로 옆에가 고향 창릉이에요. 네, 일산보다 가까운. 아유, 더 네. 가깝죠. 그리고 GTX역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의 삼성역까지 10분이면 가요. 그런 자리에 이제 거기 3만 8천 가구를 공급하는 건데
그게 왜 38,000가구에 되느냐? 196%. 말이 안 되는 거죠. 196%라는 용적률은 지금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의 현재 용적률이에요. 가령 그거와 흡사한 서울시의 용적률 비슷한 게 뭐냐면 송파에 있는 그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있습니다. 대치 음마도 200 정도 나올 겁니다. 음마 204% 넘고 자, 네. 그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이 194%예요. 네. 자, 그거를 이제 300%로 재건축하고 하자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새롭게 공급하는 신도시를 200%만 200%로. 공급한다는 거는 뭔가 이게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고향 창릉에 10,000가구가 더 지을 수 있는데 뭐 2만 가구 지을 수 있는데 10,000가구만 공급했다. 7만 가구 지을 수 있는데 35,000가구만 공급했다. 좀 거기 공급하면 뭐 당연히 수요는 몰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분들은 어디서 올까요? 그분들은 다 수도권 외곽에서 올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그분들이 당연히 자꾸 들어오고 하면 네. 청주나 천안이나 전주나 평택은 누가 삽니까? 그거는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거는 또 간단합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4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수도권의 인구가 2,600만 명이에요. 절반이 넘어요. 2,60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방 대도시 이렇게 자, 인구론 측면에서는 인구는 설령 좀 감소할지언정 수도권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일단은 우리가 좀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겠죠. 네. 자, 인구가 부동산의 거래 단위가 아니라 가구가 단위죠. 가구가 1가구 주택, 1가구 뭐 3주택이잖아요. 가구는 인구가 설령 좀 줄지언정 가구는 늘어나요. 왜냐하면 1, 2인 가구가 분화해서 자꾸 늘어나면서 네. 가구가 늘어나니까 주택의 단위인 가구는 계속 우상향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요는 완만하게 우상하니까 공급을 1, 2인 가구가 이제 대세니까 1, 2인 가구가 이제 60%가 이미 넘는 때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70%에 육박이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소형 위주로 공급 물량을 늘려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막연하게 인구 감소라는 이런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시장에서 개별 시장에서 적용하게 되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 적용하면 되냐면 지방 광역시나 농어촌에 가서 인구가 감소하는데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 하락할 거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근데 수도권에다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600만 명의 대다수는 또 어디 사는가 하면 아주 고민해서 밀집해서 살아요. 자, 가령 수도권의 땅덩어리는 전국토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 네. 과밀한데 더 들어와 살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거는 수도권의 집중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피하기가 어렵다. 어쩔 수가 없고. 네. 자, 물론 이제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혁신 도시에서 지방 분권화로 해서 혁신 도시를 다 공공기관부터 지방으로 내려 보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주말에 다 공실이잖아요. 네, 네. 상가나 이런 것들이 네. 다 그거 누가 말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수도권의 집중력은 이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수도권에 집중이 된 거를 경쟁력으로 살려서 국가적인 이런 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도권에서 엄청난 생산력을 발휘해서 어차피 안 내려가니까요. 분산해도 여기서 생산력을 해서 지방을 도와주는 형태의 그런 국가 발전 계획이 세워지는 게 맞는 거지. 내려가지도 않는데 계속 분산해서 이거를 내려간 한계가 있다. 안 되는 거죠. 네. 수도권의 집중력을 어떻게 경쟁력으로 승화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활성화해서 대응할 것인가가 먼저 고민돼야 될 부분이다. 자, 수도권에서 네. 80%가 일을 해서 어차피 20% 먹여 살리는 구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대세이기 때문에 네. 이걸 부정해서는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 집값은 오름 추세고 지방 집값 또는 서울 벗어난 경기도 집값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온도차가 있죠.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온도차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 서울 강남에서 가격이 올라갔다. 이게 마용성으로 확대되고 마용성에서는 이제 마포 건너편에 영등포로다가 성동 옆에 동대문구로 그 다음 차례가 이제 강북에서는 노도강으로 대표되는 노원도봉 강북구 노도강 그리고 저쪽 서남 쪽에서는 이제 금간구죠. 금천 관악구로 이쪽으로 확산되는데 3분기 정도부터는 그쪽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까지다. 네. 지방도 지방도 뭐 아니 서울의 외곽 지역. 서울의 외곽까지. 서울의 네. 외곽지는 그렇게
그렇게 늦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 어쨌든 올해 안에 지방 경기도 지역이나 인천 지역도 경기도는 하반기 말 정도 가면 네. 확산될 확률이 높고요. 내년도에는 경기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까 이제 공급 부족 문제가 네, 네.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확연히 나타납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만 따지면 올해는 경기도에 한 11만 가구 정도가 입주하는데 네. 11만 3천 가구 입주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6만 5천 가구로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백기가 이미 경기도에서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도 집값 올라갈 때는 그 바로미터 기준이 어디냐면 수용성이잖아요. 수원, 용인, 성남. 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용성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도 네. 뭐 한 3, 4년 전에 막 떠들던 얘기 아닙니까? 그 지역이 동시에 입주 물량 공백기가 다시 한번 와요. 이 수용성이. 네. 이 수용성은 다 인구가 수원은 120만 명이고 용인은 108만 명이에요. 물론 이제 성남은 뭐 한 94만 명, 90만 명 그쵸. 남짓이긴 하지만 네. 성남은 핵심이잖아요.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들이 주도하는 경기도의 가격 상승이 저는 이제 빠르면 4분기 정도 내지는 이제 늦으면은 내년도에는 뭐 확연히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광역시 하락이 지금 제일 깊습니다. 광역시는 이제 대구로 대표되는 미분양이 많은 대구로 대표되는 이런 지역은 올해는 어렵다고 보고요. 올해는 어렵다고 보고 부산, 대구, 부산, 광주가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대전이 그다음이고 울산은 이미 플러스로 올라와 있어요. 울산은.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광역시도 편차가 커요. 울산은 이미 플러스로 반전된 상태. 그래서 이들 지역들은 이제 내년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뭐 강원도라든가 뭐 전북이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들 충북도 이제 거의 뭐 약보합에서 반전돼 이렇게 한 절반 정도는 올해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타 지방 같은 경우 네. 기타 지방도 절반 내년도에는 기타 지방도 플러스로 반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값은 어떻습니까? 전세값 55주 연속 올랐다는 기사는 수도 없이 봤는데 네. 사실은 그전엔 더 높았다가 지금 1년째 계속 많이 떨어졌다가 69주인가 내렸다가 내릴 때는 언론은 한 말도 안 타가 예. 올라갈 때는 전세값 급등한다 폭등한다 뭐 이게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전세 가격은 안타깝게도 매매 가격보다 거의 2배 정도 상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네. 이번에 이제 2분기 들어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약간 잦아 들어갔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정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가격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전세 안주 수요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변화를 일으키긴 하는 거예요. 네. 집을 사지 않고 집값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전세 안주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는 전형적으로 신규 수요가 계속 진입하는 거예요. 가구가 분화되면서 결혼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전세로다가 처음에 진입하잖아요. 물론 이제 집을 사서 뭐 결혼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청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 수요가 몰려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거기에 이제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것도 여기에 또 같이 가세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안타깝게도 집값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은 집값이 전고점까지 온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네. 아까 네, 전세값은 전세가격 지수로만 따지면 서울의 전세가격 지수 뭐 104, 105 하다가 지금 많이 올라서 92인가 93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전세값은 이렇게 비교하면 네. 최고점하고는 아직 거리가 있는데. 근데 언론에서는 전세값이 너무 올랐다 이러니까 주민들의 또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건드려서 나 이게 전세값도 폭등하고 이거 어떻게든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전세 가격은 상승률 면에서는 높은데 아직 네. 절대적인 이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 측면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전세가율은 서울에서는 50% 남짓. 네. 이어서 많이 내려가긴 했네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불안한 게 이게 집값이 올라가 있는데 가령 이제 10억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5억 뭐 남짓이었는데 이게
한 6억 정도 때까지 올라갈 우려가는 있지 않겠나. 금리가 내려가면 더 쉬워지겠죠, 그게.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도 전세가율이 자칫하면 아파트 기준으로 뭐 60%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심할 때는 80%까지 넘어갔잖아요. 네. 전세가율이. 그때는 이제 집값이 안 올라갔고 전세가만 올라갔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 집값이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전세가율이 그렇게까지 따라가지는 못했던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50%대에서 60%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앞으로 1, 2년 정도가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집값이 10억 할 때 전세가 예전에 오랫동안 한 7억 정도였던 6억에서 7억 정도, 네. 6, 70% 정도고 70%면은 이게 매수로 전환하기 때문에 집값을 밀어 올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 나타난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네. 지금은 전세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집값이 또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네. 전세가율은 50%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예. 전세가율이 50%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일 때 한 6, 7억 정도 전세가 해야 되는데 전세값이 지금 5억이라는 소리는 집값이 7, 8억으로 떨어지는 게 왜냐하면 전세에는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없으니까 네. 집값이 사실 우리 소득보다는 높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전세값만 보면 전세값을 기준으로 네. 보면 네. 집값이 비싼 거 아니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전세가율이 떨어졌을 뿐인 거죠. 전세 가격이라는 절대치는 이미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다고 보면 돼요. 전세가율은 아직 그렇게 회복은 안 했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이미 전세가 꽤 올라가 있고 그런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반전세인 거예요. 반전세. 전세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뭐 6, 7억에 전세 살고 있었는데 전세 가격이 10억이 되면 이 3, 4억을 조달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반전세 월세로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전세 비율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세입자의 그런 삶의 질이 많이 지금 하락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서 더더욱 이제 안타까운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집주인 우세 시장이군요. 전세는 분명하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그런데 네. 이게 역적 의미가 있다. 내후년으로 갈수록 또 이제 우려되는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7월 말이 되면 실시한 지 4년이 돼요. 네. 그게 이제 20년도 7월 말에 실시했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2+2년이 도래하게 되면 이들이 4년을 살았으면 이제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신규 계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신규 계약으로.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집주인은 자칫하면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집값이 올라갈 건데 전세 가격 그러면 4년치를 계산해 가지고 조금 더 올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우려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재건축 시장 뭐 건축비 올라가지고 재건축 어렵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분양가 계산 딱 해보면 일산은 어렵고 분당은 될 거다. 동의하십니까? 분당은 뭐 워낙 부자들이 많이 살고 강남에서 내려가신 분의 지금 판교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을 상승 견인했어요. 그래서 분당이 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건축 자금, 이제 추가 분담금 이걸 댈 능력들이 다 되니까. 근데 일산은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산의 기회가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 게 일산의 그 시간, 이제 일산은 강남을 접근하려면 한계가 1시간 20분이었는데 이걸 20분으로 당기게 되니까 1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자, 일산이 이제 일산이라는 자체가 그동안 한계를 맞이한 게 일기 신도시 입주할 때는 분당하고 같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게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봐요. 이제 일산 자체가. 오히려 네. 왜냐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가령 뭐 3, 4평짜리가 5억대 6억 이렇게 이게 물론 한 7억, 8억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굉장히 조정이 돼가지고 5, 6억이에요. 5, 6억.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번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개발이 되고 자 그다음에 일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이제 GTX란 말이죠. 네. GTX가
올해 연말에 24년 말에는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내년에는 삼성역에는 하차하지 못하지만 수서역까지 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역에 하차할 수 있는 게 완성인데 그게 28년이에요. 고향 삼성. 네. 아니, 강남의 삼성역. 아, 삼성요. 강남을 가자 이러면 네. 일산에서 이제 자 대곡역에서 일산 킨텍스지만 대곡역에서 탄다고 치면은 네. 자 연신내 다시 대곡역 탄다고 치면 일산은 고양천 대곡역입니까? 일산 이제 대곡역이죠. 네. 능곡 대곡역이죠. 대곡역 탄다고 치면 그 다음 역이 고양 창릉이에요. 아까 신도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연신내, 네. 서울역, 삼성역의 네 정거장인 거예요. 한 정거장에 3, 4분씩 치면은 그죠? 예. 3, 4, 5분 만에 강남까지 온다. 강남의 삼성역에 딱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의 가치가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개통하는 순간 일산의 가치가 최소 50% 이상은 상승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지만 네. 무주택자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복잡한 네. 질문 하지 마라. 집값 네. 더 오르냐? 지금이라도 살 거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언급하는 상승 초입기라고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저는 집값을 상승한다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상승하는 걸 맞출 뿐인 거지 상승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집값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올 높다. 것이다. 내년 내후년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 지금 예고가 돼 있고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는 대세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금리가 많이 내릴까요? 금리는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규 평균 금리가 한은에서 매월 말에 발표해요. 그게 3.91이에요. 지금요. 담보대출. 네. 자, 그게 이제 6개월 전보다는 0.5% 이상 떨어졌어요. 이 네. 주담대 신규 금리가. 자, 3.91이 이제 어차피 하반기에 금리를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조금 더 조정이 되게 되면 3.5, 3.6까지 만약에 내려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신규 대출이 3.56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집을 살려는 수요자에게는 거의 부담이 안 되는 금리예요. 예, 금리 인하가. 그래서 전세입자가 전세에 살아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는 상황에 공급 부족이 예고된 상태에서는 매수로 전환할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이때 제가 초기에 언급했던 다주택자의 진입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어놔야 돼요. 무주택자가 먼저 집을 사도록. 그래야 오히려 주택가격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3기 신도시나 이런 공급 물량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만 호, 35에서 25만 원 대폭 늘려가지고 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돼요. 5년 후에 입주하지만 지금 25만 원 늘려서 60만 원 공급될 거야. 그러면 지금 당장 집을 안 사고 많고 나한테 당첨 기회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대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시장에 강하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냥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된 그 물량에서 하도 이제 공급 더 하라고 하니까 겨우 3만 원 늘린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 35만 원에서 3만 원 늘려 38만 원 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현재 정부의 어정쩡한 스탠스다. 공급을 대폭 늘려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 3기 신도시 입주가 설령 6개월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 고통이 2030년도에 그건 불을 보듯 뻔해요. 당첨자는 좋겠죠. 당첨자는 공원이 34%예요. 공원이 34% 전체 도시 면적의 3분의 1이 공원이에요. 여기도 공원, 저기도 공원. 누구를 위해서 공원을 만듭니까? 저 1기 신도시 공원은 19%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일산 분당에 가서 공원 녹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공원 녹지 줄이고 집 더 짓고 주택용지가 24.4%밖에 안 돼. 도시 면적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주택용지가 없어요. 공원이 34%고 네. 지식산업센터 자족인가 13.8%나 되고 이런 도시계획을 했다는 거죠. 이거 과감하게 지금 늦어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20년도 말 네. 29, 32대 입주할 때도 결코 여유롭지 않다. 지금 각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할 때 주택가격 상승이냐 뭐 하락이냐 이런 거 볼 때 앞으로 이제 거래량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좀 어떤 지표를 좀 지켜봐야 할까요?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가격, 금리,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심리예요, 심리. 예, 심리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건 뭐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이 최고 아닙니까? 집을 그렇습니다. 사겠다는 의지는. 네. 예.
그래서 다주택자의 매수 심리는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취득세 중간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까지 집을 살려고 나설 경우 진짜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를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라이브 건국대 박합수 교수님과 함께 집값 동향 살펴봤습니다. 교수님은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